그래서 오늘 결론, 핵심 내용이 뭐냐? 작은 조각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원하는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작은 조각을 저는 이제 관찰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이 관찰을 우리가 모아서 뭘 할 거냐면 주장이나 가설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관찰은 이제 사람, 동물, 사물, 시간, 지식, 컨텐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양한 정보들을 내가 관찰을 해서 아이디어, 기획, 상품, 서비스, 뭐 컨텐츠, 작품, 말이나 행동 등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형태, 즉 이것을 저는 이제 줄여서 주장이나 가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뭐 토론할 때나 막 이럴 때 말하는 그런 주장도 있긴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가설은 그냥 내가 만든 어떤 창작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말, 또 블로그에 쓰는 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프로젝트, 또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퇴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 준비하는 퇴사의 프로세스나 어떤 프로덕션 같은 것들을 다 주장 가설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관찰을 왜 해야 하냐, 주장과 가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 관찰이라는 것은 하나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면 뭐 아이디어가 좋아져요, 이런 것도 결국 사실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거고, 관찰을 하면 내가 몰랐던 사실을 깨닫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찰을 그냥 해서 뭐 변화 일으키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관찰이 쉽지 않고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어려운데, 첫 번째는 비효율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을 그냥 무턱대고, 그럼 여러분 지금 관찰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보시고 있는 제 모니터 픽셀 하나하나 막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관찰하실 거 아니고, 뭐 상관없는 방바닥을 관찰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카테고리화 해주지 않으면 비효율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주장이나 좋은 가설을 관찰을 통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좋은 주장이나 좋은 가설이 뭔지를 이제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관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제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비효율은 어떻게 해결하냐? 이건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방향으로 해결한다니 당신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주장이나 가설을 사과를 관찰하고 그 사과에 관찰한 걸 가지고 사과 주스를 만들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러면 비효율이 발생해요. 왜냐면 너무 많은 것들을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주장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관찰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과일로 주스를 만들고 싶은데 뭐 어떤 과일이 좋을까? 그럼 벌써 과일로 카테고리가 확 좁혀지죠. 이런 식으로 내가 관찰할 만한 대상을 이 주장이나 가설을 기준으로 계속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용어로는 가설사고라고 하고, 이 가설사고라는 게 사실은 별건 아니고 지금처럼 그냥 내 가설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걸 그냥 한번 이렇게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일로 어떤 주스를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당근을 먹었는데 맛이 없어. 그거 당근은 안 되겠네. 그럼 어떤 과일이 맛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그래서 가설사고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세우고 당근을 먹어보고 당근은 안 돼. 당근 탈락? 그러면 당근 말고 그러면 바나나로 해볼까? 그럼 바나나를 또 갈아서 먹어보고 하는 식으로 계속 지그재그 방식으로 이 주장과 가설, 관찰 사이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 가설 사고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결론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찾는 거죠. 그 결론이 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그 결론을 정하고 그 결론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관찰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래서 비효율의 측면은 그냥 방향성으로 아주 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관찰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주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퇴사를 한다. 퇴사해서 뭐 먹고 살 건데? 모르겠어. 그냥 나는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싶은데? 그럼 벌써 온라인 쇼핑몰로 먹고 산다라는 퇴사의 주장이나 가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관찰은 당연히 온라인 쇼핑몰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관찰해야 되는 데이터가 이제 생기는 거고요. 문제는 좋은 주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 좋은 아이디어, 좋은 말과 좋은 행동, 좋은 기획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제 문제인데, 이 좋은 주장을 하려면 두 가지의 방식의 질문 구조가 필요해요. 사고 방식에도 가까운데, 하나는 여러분이 관찰한 조각을 위로 쌓는 과정이 있고, 여러분이 관찰한 조각들을 그냥 평평하게 펼치는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직 질문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평평하게 펼치는 걸 수평 질문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찰한 결과들을 수직적인 방식으로 쌓아서 내가 주장이나 가설을 만드는 것들을 이제 수직사고라고 하고, 내가 수평적으로 이것들을 계속 나열해서 계속 번져서 퍼져 나가는 것을 수평적 사고, 즉 수평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찰에 있어서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인 비효율과 이 좋은 주장을 찾아내는 것에서는 방향성을 이제 잘 체크하면은 비효율을 줄일 수 있고, 좋은 주장을 위해서는 이제 수직이나 수평 구조의 질문 형태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비효율은 설명이 이제 끝난 거고요. 좋은 주장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 진주기님, 그러면 변화를 해야 될까요? 나 그냥 있는 모습 지금 그대로 살면 안 됩니까? 이러실 수도 있어요. 네, 이것도 맞는 말인데 보통 이제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매일 군만두만 내가 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우리는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을 수는 없어요. 뭐 강제적으로 뭐 먹이면 먹겠지만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라는 생명체는 변화를 그냥 추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화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기후나 포식자, 먹잇감, 짝짓기 같은 이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를 했냐면 고정된 상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되게 유연한 상태,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하도록 우리가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번 시간에 생명의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옵션은 되게 한정적인데 그 한정적인 옵션으로 되게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우리가 설계되어 있다. 이걸 더 쉽게 얘기하자면 레고 조각은 한정적인데 레고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작품이 무한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단순한 구조이고 이 레고 조각 같은 형태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레고 조각을 모아서 무한대로 변형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생명의 그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NA는 약간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당신의 다양성을 발현해라. 군만두만 먹지 마 라고 우리 DNA가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군만두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가던 길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루함을 느끼고 변화를 자꾸 하고 싶어 하고 뭔가 좀 더 나은 방향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자기개발적인 성향이 아니라 그냥 생명 자체가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변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코끼리랑 그 대형 오징어, 골렘 오징어라고 하는 엄청 큰 오징어가 있는데 코끼리하고 오징어도 신경세포, 그러니까 뇌세포 같은 것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랑 비교를 해보면 신경세포 수가 인간이 한 860에서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물리적인 크기나 사이즈를 봤을 때 이 코끼리나 대형 오징어가 우리보다 두세 배 더 많답니다. 신경세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나 오징어들은 뭐 재즈를 하지도 않고 예술작품을 만들지도 않고 기획을 하지도 않고 프로젝트 구성도 안 해요. 뭐 지루함을 느끼지도 않죠.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경의 조직 구성이 좀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경세포가 어떤 감각을 인지하고 그걸 예측을 해서 행동을 하는데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구조 안에서 감각에 신경세포가 한 4대 1대 5 정도의 비율로 있는 거고, 그에 반해서 인간은 감각이나 행동 쪽에는 신경세포가 좀 적고 예측하는데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상상하고 예측하고 이런 쪽으로 신경세포가 엄청 발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망상에 빠지거나 꿈을 꾸거나 상상을 하거나 무언가를 사랑하거나 무언가를 기획하거나 무언가를 계속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다른 방식으로 막 이렇게 계속 생각하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 입장에서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이 예측을 하려면 뭐에 주목을 하냐면 변화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매일 아침에 눈 뜨고 나갔는데 원래 항상 놓여져 있던 테이블에 사과가 없고 뭐 쓰레기가 올려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쓰레기부터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 쓰레기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왜 사과를 안 사왔지?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엄마가 집에 어제 안 들어왔나?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이 변화점을 주목하지 못하면 뇌 입장에서는 예측이 안 되므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변화에 주목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변화라는 것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관찰을 하는 이유가 바로 변화를 체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실 관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일상에서 하는 관찰들을 예를 들어볼게요. 머리 잘랐네? 살 빠졌네? 야, 너 새로 나온 드라마 봤어? 야, 나오는 동안 도대체 여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막 이런 식의 얘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질문, 오빠 나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똑같은 부분을 사실 말하지 않고 항상 뭔가 바뀐 부분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변화는 당연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관찰은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관찰은 필수적인 겁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죠. 좋은 관찰을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적응을 하는 거고 하나는 계속 새로운 행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과학용어로는 자동화 행동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조율 행동이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적응을 하면서 적응이 된 것들은 관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잘 되면 이 순기능은 좋은 습관 같은 것들이 쌓인다든지 아니면 장인들의 어떤 그런 뛰어난 기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습관화가 됐고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뇌 입장에서는 에너지 낭비를 안 하면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자동화가 돼버리면 우리가 자꾸 관찰을 안 하게 되고 그것들을 익숙하다고 치부하게 됨으로써 거기서 새로운 무언가를 꺼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 오면서 어떤 문제랑 연결되냐면 SNS나 게임이나 뭐 각종 컨텐츠나 유행 같은 것들이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 뇌 입장에서는 자꾸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계속 보게 되는, 그러니까 산만해지는 거죠. 게다가 숏폼이라든지 이 정보도 너무 어려우니까 되게 자꾸 낮은 난이도의 정보들 짧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적응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이런 자동화가 우리도 모르게 너무 빨리 일어나는 거죠. 좀 보고 싶은데 다음 쇼츠로 넘어가 버린다든지, 보고 싶은데 다음 얘기로 넘어간다든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난 이해한 것 같은데 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찰이라는 게 이 좋은 주장을 아까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 관찰이 결국은 질 좋은 관찰을 해야 된다. 즉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질 좋은 관찰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 좋은 관찰을 여러분들이 하려면 관찰에 대한 역사를 조금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기록을 하든 이 관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운 개념을 여러분이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뭐 외워야 되는 공식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정리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뉴진스 이름도 잘 모르고요. 근데 이분들 이름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관찰하신 분들이 있지만, 관찰하면 대표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정말 많은 공헌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뭐 이분들의 이론을 알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옛날 얘기하듯이 가볍게 훑어봐만 드릴게요.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제 관찰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분이 관찰을 하게 된 이유는 이분의 스승이 우리가 어디서 다 들어봤던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분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지만, 이분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어. 그런 절대적인 게 있어서 우리는 그냥 그걸 단지 모방해서 따라할 뿐이야. 우린 그 선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도 제자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제자였거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스승님이 아무리 뭐 안 보인다 하는데 진짜 내 눈에는 안 보여. 난 안 믿겨. 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래. 이제 이런 파로 이제 방향을 전향을 해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관찰이라는 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어요. 관찰이 중요하다. 그래서 관찰을 해서 이분이 주장하는 건,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잘 관찰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해서 이 합리적인 어떤 이 결론을 얻어낸다. 이게 인간의 이성을 활용하는 최고의 이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연역법을 만든 거예요. 전지욱은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전지욱은 죽는다. 이런 식으로. 뭐 얘가 되게 단순해서 그렇지만 우리 이런 식으로 많이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광고 카피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설득이나의 주장에 많이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관찰이 중요하다를 빵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 1000년, 1500년 정도 흐른 뒤에 영국에서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 그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성이 좀 비슷합니다. 이름이.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데, 이분은 이제 과학자이자 법학자이자 뭐 그런 철학자이자 이런 분인데, 이분도 이제 관찰은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 근데 관찰에서 이분은 특히 결과에 굉장히 집착했어요. 내가 관찰을 해서 그 나온 결과를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 결과가 모든 걸 이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아주 잘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 결과가 항상 일정하게 정확하게 나오는 게 중요해. 그래서 실험 설계나 이 결과를 잘 만들어내는 과학적 사고를 처음으로 이제 제시해서 우리 현대 과학이 이 수준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제시했던 건 귀납법인데요. 이제 그 결과 자체를 굉장히 잘 파악해서 그 결과만 가지고 그 결과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결론을 찾아내는, 아침마다 전지욱은 사과를 꺼내 먹는다. 그러면 전지욱의 냉장고엔 사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1대1로 자명한 이야기들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현대 뭐 임상 실험 그리고 화학공학 뭐 이런 쪽에도 이 영향이 엄청 끼쳐졌고요. 근데 또 반대로 이제 같은 시기에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프랑스 쪽에 데카르트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결과도 못 믿겠어. 결과도 항상 그 상황에 나타나서 달라질 수도 있잖아. 내가 뭔가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 건 무언가 의심하는 나의 그 의심하는 생각 자체야.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이 인간의 이성으로 무언가를 추론해서 계속 의심하고 반문해서
면에서 물어봐서 가장 최고의 그 핵심 정수를 뽑아내는,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제일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이제 만들어냈죠.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성 중심주의, 경험 중심주의, 경험주의, 이성주의 이렇게 나눕니다. 뭐 이런 걸 이름을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사고의 흐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시기가 조금 지나서 미국에서 찰스 샌더스 퍼스라는 분께서 결과도, 이거는 또 되게 데카르트랑 비슷한데, 결과도 나도 못 믿겠긴 못 믿겠는데 결과가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우리는 보니까 결과를 가지고 예측하고 추론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런 사고법이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가축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추론이 다 이 가축법에 가까워요. 전지욱은 아침마다 사과를 먹는다. 내일 아침에도 전지욱은 사과를 먹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슈퍼 천재가 등장합니다. 찰스 다윈인데, 다윈은 정말 그 인류 역사에 정말 큰 족적을 남기셨죠. 이분은 이제 결과가 변하는, 왜 결과가 변할까? 변화 자체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라는 그 구체적으로는 시간이죠. 시간이 우리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막 관찰을 하다가 진화론을 발견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노력을 했고 머리를 썼고 이런 유산을 우리한테 남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금 바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외우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분들을 크게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 수직적 사고는 위아래, 그러니까 상향식, 하향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수평적 사고는 확장하는 방식, 계속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목적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의 본질이 뭐야를 계속 올라가면서 생각을 하거나 내려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수평적은 뭔가 이거를 원인과 결과를 계속 재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먹었더니 피부가 좋아졌다. 바나나를 먹었더니 힘이 세졌다. 근데 사과를 먹어도 힘이 세졌다. 그럼 힘이 세지는 거에 문제가 있네? 이 사과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네?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계속 재발견하는 형태.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재배열하는 과정까지 갑니다. 그래서 수직적 사고는 보통 이런 식의 질문을 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리고 수평적 사고는 만약에 뭐뭐라면? 라는 식으로 약간 더 확장하고 열고 다양한 패턴을 이제 찾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 사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시로 좀 갖고 와 볼게요. 아더랩사라는 로봇공학 회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로봇들을 만드는데, 이 회사에서 되게 유명한 사례는 바로 이 소프트 로봇이에요. 이게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저게 우리가 아는 천막천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기계 부품도 플라스틱 튜브 같은 것들로만 사용해서 가볍고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기계들이 어떤 유리컵이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의 손이나 이런 것들을 잡지는 못하는데, 이 소프트 로봇들을 통해서 좀 인간과 친화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냈고, 기업들이랑 계속 콜라보하면서 이제 이것도 연구해서 프로젝트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무릎을 도와주는 이런 보조 기구 같은 경우도 다 되게 소프트한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수직적 사고에 대입해 보면, 로봇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강한 내구성, 인간의 신체를 막 초월할 정도의 강력함,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빼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찾은 게 신체 친화적인 보조기구다라는 결론을 찾아낸 거고, 그래서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고 소프트 로봇공학의 어떤 한 축을 열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예술계로 넘어오면 피카소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피카소가 정말 천재가 맞긴 맞지만 어떤 면에서 천재였냐면, 피카소는 더하기의 천재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유명한 이제 아비뇽의 처녀들 같은 경우, 비평가들이나 이제 피카소 연구자들이 계속 주장하는 부분은, 피카소가 되게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막 섞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도에 맞게. 그리고 그것들을 실험하고 작품에서. 그래서 이게 엘 그레고의 묵시적 비전에서 여기 여성들의 구도나 느낌을 이제 전체 컨셉으로 가져오고, 또 아프리카 가면을 실제로 이 작품을 그릴 때 아프리카 가면 전시회에 갔다 왔대요. 그리고 이걸 차용을 해서 이렇게 여성의 얼굴들을 되게 독특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 유명한 이제 게르니카 같은 경우도 전쟁에 대한 비극 참상을 사실 그린 작품인데, 이것도 다 꼴라주고 실제로 여러 가지 모티브의 작품들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피카소 입장에서도 보면 피카소는 더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술적인 자신이 표현해야 될 본질은 갖고 있고, 이 기존의 전통 미학, 아프리카 미술이라든지 인상주의, 구성주의, 그리고 역사나 인물, 이런 전쟁과 인물의 감정, 역사 이런 것 또한 다 섞어서 자기의 큐비즘을 만든 거죠. 이걸 수평적 사고로 갖고 오면 찾으면서 저도 되게 재밌었는데, 빌 벅스턴이라는 이 캐나다 사람이고, 이분이 이제 과학자이자 디자이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연구도 하셨고요. 이분이 근데 재밌는 건 전자기기 덕후예요.
그래서 전자기기를 정말 미친 듯이 수집을 했다고 하십니다. 뭐 지금은 이제 안 하시는데 90년대부터 2000년 중후반까지 막 이거를 엄청 수집하셔서 옛날 전자기기부터 요즘 현대 기기까지 애플 뭐 초기 제품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기기를 이제 소집해서 이 벅스턴 이 컬렉션이라는 사이트가 진짜 실제 있고요. 지금 이제 만든 지는 좀 오래돼갖고 약간 올드하긴 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이 수집하면서 뭘 발견했냐면, 대박나는 제품의 패턴 주기를 발견을 한 거예요. 본인이 모으다가. 그게 뭐냐면 이분은 이제 20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0년 후에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될 물건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평적 사고로 정리하자면 전자기기를 수집을 엄청 하면서 다양하게 여기서 패턴을 발견했고, 이걸로 이제 요 20년 이론을 자기가 만들었는데, 사실은 자기가 수집했던 전자기기가 다 콜렉션으로 있으니까 이것들이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수평적 사고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약품입니다.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화학이나 뭐 이런 쪽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냥 약이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테스트와 수많은 이제 임상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방식이 전형적인 수평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1대1로 실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즈를 굉장히 키워가지고 10가지 알코올에 뭐 10가지 산을 넣어서 100가지의 반응을 이제 데이터를 나오고, 그걸 다 일일이 실험해서 거기서 또 안전한 거 추려내고 또 거기서 다시 실험하는 정말 수평적 사고의 전형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미용 쪽으로 약간 가져오면, 1960년대에 레이저 기기, 미용 레이저 기기 치료기가 처음 나왔대요. 사진에 보이는 요 제품은 아닌데, 그때 당시는 더 크고 좀 투박하고 막 강력해가지고 이 만든 사람들이 레이저의 기능이나 성능을 되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공학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었는데,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용하는 여성들은 성능이 아니라 레이저 쏘이다가 죽을 것 같다라는 위험한 요소를 어필을 한 거죠. 나중에는 이제 요거를 미용이나 안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지금은 유행이 조금 덜하긴 하지만 LED 마스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작은 형태의 사이즈로 결국 계속 발전해 왔다. 이것 또한 피드백을 받고 수용하는 방식에서 일어나는 수평적 사고의 전형적인 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무엇을 관찰하고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관찰과 기록의 어떤 기준은 주장과 가설을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장과 가설을 생각하고 관찰을 한다.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라고 했죠. 그래서 관찰한 걸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주장과 가설을 수정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관찰을 할 때 지금 내가 이 과정 중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항상 파악하면서 이제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장과 가설이라는 게 그렇다고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한다고 주장과 가설이 되는 게 아니라, 일머리 문해력에서 송숙희 작가님께서 얘기하는 이제 주장과 가설은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 표현이 저도 괜찮은데, 만약 X 하려면 Y를 하세요. 왜냐하면 Z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장과 가설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주장이 되는 거고, 이걸 제품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걸 서비스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걸 공간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걸 디자인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X가 필요, Y가 변화, 이제 Z가 이유인데, 어떤 필요에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라. 왜냐하면 Z라는 이유 때문에 라는 거를 관찰을 해서 이 주장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좋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젝트나 일에서 이것들이 더 심화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이해가 언뜻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예시로 이번 프로젝트 우리가 팀 단위로 일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번 프로젝트 잘 하려면 노션 대신 구글 독스를 써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 팀 업무의 대부분이 외주 업체와 소통하는데 그 사람들은 노션 아예 쓰질 못합니다 라는 식의 이유를 대는 거죠. 예를 들면 저의 케이스에서 만약에 어린이들에게 일기 쓰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 키즈용 저널링 영상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에게 저널링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컨텐츠가 지금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필요 변화 이후의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 프로젝트 잘하려면, 그러니까 동기죠. 이번 프로젝트 잘하기 위한 동기를 우리가 이제 성취하려면 노션 대신 구글 독스 써야 된다는 변화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소통을 노션으로 못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한다는 거죠. 뭐 어린이 저널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전체 프로세스로 다시 가져오면 이 주장 가설이 이제 요 X, Y, Z를 포함시키는 건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그럼 X, Y, Z 가지고 관찰을 시작하면 돼요. 근데 관찰로 뿅 이렇게 가는 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막막해요. 바로 지금 여러분도 느끼시는 그 감정일지 모르겠는데 막막합니다.
그래서 중간 다리가 하나 필요해요. 그 다리를 저는 질문이라고 부를게요. X, Y, Z를 그대로 질문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X에 대한 질문, Y에 대한 질문, Z에 대한 질문.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어린이들에게 일기 쓰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 저는 이걸 동기로 잡았고, 그래서 Y 어떤 행동을 제시할 거냐? Journaling for Kids라는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유, 왜냐하면 어린이들에게 저널링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질문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동기에 대한 질문. 어떤 즐거움을 느낄까? 일기쓰기에서 어린이들에게 저널링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게 내가 만들어야 되는 영상 말고 다른 현재 나와 있는 다른 컨텐츠는 없나? 책이나 뭐 다른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관찰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상황이나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 또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제가 크게 이런 식으로 좀 관찰하면 효율적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질문 3가지를 가지고 처음에는 분야를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학습, 뭐 아동심리 같은 분야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 나온 이론과 요즘 주장하는 최신 이론을 또 찾아보고, 대표적인 인물은 뭐가 있는지, 그것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나 컨텐츠는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정보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으면 관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동심리에서 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신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안도감을 느낄 때 이제 자유를 통한 쾌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전 다시 주장과 가설을 수정합니다. 어린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내면의 사적 공간을 만들어줘서 일기쓰기의 즐거움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아까 앞서 얘기했던 1번으로 시작해서 2번 질문으로 갔다가 그래서 관찰하고 다시 1번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뭐 수직적, 수평적 얘기 막 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럼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중간 다리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질문에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시로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아까 했던 이제 동기들이나 변화나 이유를 내가 수직적으로 간다고 치면 어린이들이 느끼는 즐거움의 핵심은 뭘까?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 컨텐츠의 핵심은 뭘까? 혹은 또 내가 그 기존에 있는 컨텐츠들에서 빼거나 더할 수 있는 게 있나? 라는 거. 이제 그리고 수평적 질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린이들이 쓰는 일기에서 어린이들이 일기 쓰기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만드는 게 영상이 아니라 책이나 오디오북이라면 뭐 이런 형태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기존 컨텐츠가 있는데 이 잘 되는 컨텐츠의 어떤 다음 버전을 내가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확장하는 방식으로 수평적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방식의 사고를 어디에 적용했는지 저의 사례를 한번 공유해 볼게요. 저는 어떻게 공유했는지. 2020년 5월입니다. 제가 그 성북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기획 PD 겸 뭐 이렇게 PM까지는 아니고 이제 PD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는 성북구 쪽에는 이제 누리마실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축제가 있어요. 성북 누리마실, 그 세계 음식 문화 축제라서 막 되게 유명한데, 그러니까 저희 구 안에서는 역사도 좀 됐고,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냥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뭐 이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그냥 멈춰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축제는 또 하긴 해야 돼. 뭔가 하여튼 사람들 축제까지 안 해버리면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는 막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션이 내려옵니다. 음식은 일단 먹으면 당연히 안 되고, 공연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막 오래 모여서 군집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즐겁고 유익하고 지친 마음을 응원해야 돼. 이제 이런 미션이 저한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막 수직 수평으로 계속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제가 만들어낸 주장과 가설은 똥손 1000명이 함께 그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대로변 야외 한복판에다가 저렇게 큰 캔버스를 하나 세워놓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종이가 엽서 정도 사이즈, 손바닥 하나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의 종이를 쫙 붙여놨어요. 그리고 저 종이에는 뭐가 써져 있냐면, 뭐 당신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파란색을 칠해주세요. 뭐 당신이 어릴 때 봤던 빨간색을 칠해주세요. 당신의 할머니의 머릿결에서 느껴지는 은빛을 칠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칠하는 것에 좀 미션을 이렇게 한 줄로 적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서 뭐 붓이나 색연필이나 뭐 이런 걸 도구를 선택해서
이제 그 엽서에 써 있는 미션대로 뜯어서 거기에 이제 한 칸씩 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인원을 통제해서 한 명에 10명 이하로 이제 여기서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머무르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밑그림은 그려놓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색칠만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마지막에 저녁이 되면 이렇게 전체 그림이 하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의 즐거움도 주면서 저렇게 칠하는 작업을 통해서 뭔가 좀 유대도 느끼고 위로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 없이 뭔가 그림 칠하고 이런 거에서 또 얻는 힐링이 있잖아요. 이런 작업들을 했고 네, 제가 열심히 같이 했던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마무리 작업하면서 찍었던 거고 여러분한테 이제 숙제는 저는 어떤 주장 가설을 만들었으며 그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한번 이제 요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일단 끝났고요. 관찰할 때 팁을 드리자면 진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눈에 안 띄게, 안 보이게 해야 돼요. 스마트폰 옆에 있으면 자꾸 그쪽으로 신경이 갑니다. 안 쳐다보더라도. 네. 그리고 두 번째, 자료조사하면 자꾸 딴 길로 새기가 쉬워요. 그래서 꼭 한 손에, 자기가 왼손잡이면 왼손, 오른손은 오른손, 펜 쥐고 조사하셔야 됩니다. 네, 펜 쥐고 조사하셔야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조사하는 내용이 아닌 내 주장에 필요한 것만 적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일머리 문해력의 103페이지를 읽었다라고만 이렇게만 표시하고, 거기서 제가 추출해내는 내용, 정보 분석력은 메타 문해력의 핵심이라는 거를 제가 그냥 딱 이렇게 추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출한 내용만 적는 거죠. 대신 이게 어디서 왔는지는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출처를 자기 스스로 알아볼 수 있게 적어놔야 됩니다. 영상, 예를 들면 제가 영상을 본다. 그럼 세바시 어떤 강의에 몇 분 몇 초, 자기 효능감은 축적된 기록에서 나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정보만 추출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다 보면 이게 데이터를 뭔가 정보나 관찰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에 그 데이터를 다 그냥 그대로 막 타이핑을 한다든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다 잘라서 붙인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장이나 가설을 잘 업데이트해서 더 밀도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내용만 추출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몰랐는데 계속 이 프로젝트 화면만 띄워놓고 제가 열심히 수다를 떨었네요.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봐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메일이나 DM 주시면 같이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